팀장 자리 앉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우리 오빠가 안 걷어줬으면 너 같은 거지는 여기 발도 못 붙였어. 결혼 전 신우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회사에 넣어달라고 애원했다. 언니, 제발 부탁드려요. 이력서를 300통이나 넣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가족이 한 명 늘면 그만큼 의지가 될 거라 믿으며 그녀를 내 부서로 입사시켰다. 3년 후, 그녀는 탕비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떠들고 있었다. 그 여자가 팀장 단 거? 다 시집 잘 가서 그런 거야? 우리 오빠가 처음에 걷어주지 않았으면 그 여자가 이 바닥에 발이나 붙였겠어? 나는 탕비실 문밖에서 그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녀 눈에 내가 시집 잘 간 덕을 보고 있다는 그 남자, 내 남편은 지금 밖에서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신우이는 내가 결제해준 출장비를 빼돌려 그 더러운 불륜 커플의 호캉스 비용을 대주고 있었다. 나는 소란 피우지 않았다. 그저 매주 작성하는 주간 보고서 폴더 깊숙한 곳에 조용히 백업 파일 하나를 저장해 두었을 뿐이다. 이혼하던 날, 나는 그 백업 파일을 감사팀에 익명 메일로 전송했다. 거기엔 신우이가 3년간 조작한 성과 보고서, 허위 영수증, 그리고 오빠를 도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채팅 기록까지 낱낱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악을 썼다. 내 딸 연봉이 3억이야. 내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애를 자르네 만회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연봉 3억. 그 급여 명세서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 전부 내 결제 사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누군가 싸구려 시멘트를 대충 발라놓은 것처럼 칙칙하게 한강물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마포구의 이 낡은 아파트 공기마저 희박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종이는 얇았지만 가장자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방금 실수로 베인 검지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붉은 피가 협의혼이라는 네 글자의 검은 고딕체한 귀퉁이를 적시는 모습이 유난히 시리게 다가왔다. 식탁 정중앙에는 3년 전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최현우는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 허리를 감싼 그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마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때의 나는 바보같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금싸라기 같은 서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와 함께 전세 자금 대출을 다 갚은 뒤 온전히 우리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그저 장기적인 물주와 공짜 식모를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환희였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냉수를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명치 끝에서 타오르는 화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시선이 재산 분할 항목에 머물렀다. 최현우가 휘갈겨 쓴 서명 아래에는 내 3년의 청춘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뿜어져 나온 빛이 눈을 찔렀다.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자 사내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은 과하게 보정한 셀카였는데 눈꼬리와 인매에서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최민지. 내 신우이이자 회사에서는 내 부하 직원인 여자였다.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 틈도 없이 최민지의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이 불쑥 들이밀어졌다. 언니. 살갑게 부르는 호칭이었지만 목소리 밑바닥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끈적하게 깔려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흔들며 들어오자 몸에 뿌린 진한 향수 냄새가 내 책상 위 아메리카노의 씁쓸한 향을 순식간에 덮어버렸다. 이번 달 성과 보고서 좀 언니가 손봐주면 안 돼?
그녀는 태블릿 PC를 내 앞으로 들이밀며 새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쳤다. 나 저번 달에 피부과 다니느라 휴가를 너무 많이 썼잖아. 이 데이터 그대로 올라가면 모양 빠지는데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듣는단 말이야. 나는 티끌 하나 없는 그녀의 피부를 빤히 쳐다보았다.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데이터를 고쳐달라고? 지난달 그녀가 피부과에 간다며 휴가를 냈을 때 사실은 내 법인 카드 가족 카드를 들고 제주도 최고급 골프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놀다 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부서 분기 목표를 맞추느라 회사에서 꼬박밤을 새우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웠던 탓일까? 최민지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언니, 왜 그렇게 봐? 엄마가 어젯밤에도 그랬잖아. 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언니가 팀장이고 또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서로 돕고 산다라. 나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뇌리에 스쳤다. 어제는 시댁 제삿날이었다.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 부엌에 처박혀서 동태전 3kg을 혼자 부쳤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최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다. 나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기름 냄새에 절어 갓 부쳐낸 전을 상에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곁눈질로 힐끗 보며 말했다. 서연아, 민지가 요즘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한다. 내가 팀장이니까 좀 봐줘라. 가족끼리 네 것 내 것 따지면 못 쓴다. 지금 최민지는 바로 그 논리를 무기 삼아 내 앞에 서 있었다. 거기 두고 가. 내 목소리는 녹슨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다. 이따가 볼게.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최민지가 환호성을 지르며 내 어깨를 치려 했지만 나는 티나지 않게 몸을 뒤로 뺐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손을 거두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참 언니,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서 그런데 남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언니가 좀 마무리해주라. 어차피 언니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형부도 오늘 야근한다고 했고. 야근. 그렇지. 최현우는 요즘 매일 야근이었다. 알았어. 나는 서류를 보는 척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가봐. 최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마우스를 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를 너무 꽉 깨물어 턱이 얼얼했다. 모니터의 글자들이 검은 점으로 뭉개져 보였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점심시간, 나는 머리를 식힐 겸 커피잔을 들고 탕비실로 향했다.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지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날카로운 톤에 특유의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얘야, 너네 그거 모르지? 걔가 팀장 자리 어떻게 꿰찼는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낯선 여직원의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어떻게 된 건데요? 민 팀장님 평소에 일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능력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면 뭐해? 최민지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오빠한테 시집 안 갔으면 걔가 우리 회사 같은 대기업에 명함이나 내밀었겠어? 우리 오빠가 서울 토박이에 강남에만 아파트가 세 채야. 처음에 걔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도 없고 촌티 나는 거 불쌍해서 오빠가 걷어준 거지. 우리 집안 인맥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자기가 쓴 낙하산이 몇 개인데 양심도 없지? 아, 진짜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 그럼 지금 누리는 거 다 우리 집에서 적선한 거야? 근데 주제 파악 못하고 요즘 자기가 진짜 상전인 줄 안다니까? 저번에 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는 거 있지? 윗사람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니까?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반쯤 열린 탕비실 문틈으로 안을 노려보았다. 최민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 손엔 별다방 커피를 들고 신이 나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주위 동료들은 마치 원숭이 쇼를 구경하듯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했다. 적선. 나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고 입사 첫 해에 신인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성공시킨 프로젝트들은 전부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발로 뛰어 만든 성과였다. 반면 최현우는 그 잘난 서울 토박이는 입만 살았지 회사에서 사고 칠 때마다 내가 뒤치다꺼리 하느라 진을 뺐다. 그리고 그놈의 강남 아파트 세 채. 그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였고 그마저도 2년 전에 시어머니가 최현우 주식 자금 대주느라 담보로 잡혀 다 날린 지 오래였다. 그 사실을 온 가족이 나한테만 철저히 숨겼다. 지난달 전세 재계약 대출을 알아보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던 시한폭탄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입을 찢어놓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 얼굴을 비췄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 내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을 것이다. 진짜 분노는 소리가 없는 법이니까. 그날 깊은 밤, 마포구 아파트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옆에 누운 최현우는 천장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골고 있었다. 그가 잠결에 뒤척이다 팔을 내 다리 위로 툭 던졌다. 나는 썩은 쓰레기가 닿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팔을 밀어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창밖에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액정을 비췄다. 예전에 나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의 휴대폰을 훔쳐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내가 기계치에 순진에 빠져서 복잡한 건 모른다고 비웃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051이. 그의 첫사랑 생일이었다.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비밀번호 하나 바꾸지 않은 그 게으름. 아니, 내가 이따위 단순한 비밀조차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믿는 그 오만함이 역겨웠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자 잠금이 풀렸다. 어둠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익숙하게 초록색 채팅 앱을 실행했다. 대화 목록 최상단에 고정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자기야라고 저장된 귀여운 비숑 강아지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 여자였다. 대화방을 눌렀다. 채팅 기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자기야, 오늘 스테이크 진짜 맛있었어. 다음엔 거기 가자. 미슐랭 3스타라는데. 자기가 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지. 오빠, 나 가방 봐둔 거 있는데. 샤넬 신상인데 너무 예쁘더라. 당장 입금해 줄게. 화면을 내리자 송금 내역 캡처가 떡하니 나타났다. 금액 500만 원. 메모, 우리 애기 가방값. 출금 계좌, 우리 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모아두던 공동 계좌. 손이 덜덜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500만 원. 나는 겨울 코트 한 벌 사는 게 아까워 몇 년 된 패딩을 기워 입으며 모은 돈이었다. 우리의 미래가 담긴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아래에 있었다. 자기야와의 대화방을 나와 목록을 내리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보였다. 보낸 사람, 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잠시 허공에서 멈칫하던 손가락이 떨리는 끝으로 대화방을 눌렀다. 오빠, 송금은 내가 잘 처리했어. 재무팀 아는 언니 통해서 회사 경영 자문료 항목으로 돌려서 세탁했어. 우리 새언니 멍청해서 절대 모를 거야.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다. 위조된 세무 신고서였다.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 주식 계좌에 있는 거 빨리 정리해서 4명의 차명 계좌로 옮기래. 만약에 진짜 이혼하게 되면 그 촌년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되잖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이 막혔다.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음물에 젖은 손뭉치가 목구멍을 틀어막은 듯 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온 가족이 공모한 치밀하고 악랄한 약탈이었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피를 다 빨아먹고 가죽까지 벗겨 팔아치울 도축을 기다리는 살찐 돼지에 불과했다. 우리 새언니 멍청해서 절대 모를 거야? 그 문장이 눈앞에서 거대하게 확대되어 춤을 췄다. 최현우의 비릿한 웃음, 최민지의 조소,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겹쳐 보였다. 나는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극한의 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듯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메라를 켰다. 최현우의 휴대폰 화면을 향해 렌즈를 맞췄다. 채팅 내용, 송금 내역, 위조된 서류 사진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찍었다. 무음 카메라 앱을 썼기에 셔터 소리는 나지 않았다. 촬영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증거까지 확보한 뒤 나는 최현우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가 잠들기 전 두었던 각도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들리는 남자의 숨소리가 구역질 나도록 혐오스러웠다. 창밖의 달빛이 방 한구석에 놓인 택배 상자를 비췄다. 아직 뜯지도 않은 그 상자는 내가 이번 달 상여금을 털어 산 시어머니의 환갑 선물인 홍삼 세트였다. 나는 그 상자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최현우, 최민지, 그리고 시어머니. 너희는 내가 지방 출신이라 멍청해서 착해 빠져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멍청한 년이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하고 냉정했다. 지하철은 표정 없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나는 땀 냄새와 섞인 텁텁한 공기 속에서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늘 주눅들어 눈치를 살피던 순한 눈망울은 사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늪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새로 산 USB를 꽂았다. 이제부터 나는 묵묵히 일만 하는 민 팀장이 아니다. 어둠 속에 숨어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이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가는 팀원이 인사를 건넸다. 나는 입꼬리를 올려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사내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부서장 권한으로 부서원들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최민지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었다. 그래도 신호인데 가족인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최민지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경비 지출 내역을 불러왔다. 마우스 휠을 굴리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2023년 5월 12일. 식대 30만원 장소, 강남구 청담동 오마카세. 사유, 클라이언트 접대.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회사 업무 따위는 없는 날이었다. 2023년 7월 20일. 교통비 150만원. 사유, 부산 출장. 그날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발리 풀빌라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올렸었다. 9월, 10월, 11월.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허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분류해서 저장했다. 이어서 시스템 접속 로그를 조회했다. 최민지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만 고치면 감쪽 같을 줄 알았겠지만 우리 회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ERP는 백그라운드에 모든 흔적을 남긴다. 누가, 언제, 어떤 IP 주소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정했는지 초 단위로 기록된다. 지난달 그녀가 나에게 도와달라며 떠넘겼던 성과 조작 기록을 찾아냈다. 내 손으로 수정한 기록이었지만 나는 그때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다. 그녀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수정했고 변경 사유란에 그녀의 말투를 흉내내어 데이터 단순 보정이라고 적어두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로그 파일을 PDF로 변환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기분이었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2024 연말 자료라는 평범한 이름의 숨긴 폴더가 하나 생겼다. 그 밋밋한 이름 아래에는 최민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폭탄이 잠들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주말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다. 집안은 친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좁은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와 잡채 볶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팽이처럼 돌았다. 썰고, 볶고, 나르고, 설거지하고.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어머, 우리 민지 왔구나. 과장된 환호성과 함께 최민지가 공주님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손에는 선명한 오렌지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명품에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안다는 그 마차 로고. 에르메스였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최민지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쇼핑백을 시어머니 품에 안겼다. 프랑스 출장 간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구한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는 돈 있어도 못 사는 거 알죠?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렸다. 주름진 손으로 가방을 어루만지며 감탄사를 연달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 이게 다 얼마니? 별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최민지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부엌 쪽을 힐끔거렸다. 과일 쟁반을 들고 나오던 나와 눈이 마주치자 득의양양한 미소를 날렸다. 엄마가 좋아하면 됐죠? 저 연봉 3억이잖아요. 이 정도는 껌값이죠. 들었지? 다들 들었지?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딸이 이렇게 능력이 좋아요. 연봉이 3억이라니까. 그러더니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웃음기가 싹 가신 싸늘한 눈빛이었다. 서연아, 넌 좀 보고 배워라. 민지는 저렇게 효도하는데 넌 맨날 야근이다 뭐다 하면서 집에 돈 한 푼 제대로 가져오는 꼴을 못 봤다. 그깟 팀장 달고 있으면 뭐 하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해졌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동정 반, 흥미 반의 눈빛들이 내 피부를 따갑게 찔러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됐다. 거기 두고 넌 가서 국이나 봐라.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어 나를 쫓아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내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쓰라렸다. 연봉 3억. 나는 최민지의 급여 대장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람한 적이 있다. 세전 연봉 5천만 원, 그게 그녀의 진짜 몸값이었다. 저 3억이라는 허세 속에 섞인 돈은 얼마가 회사 공금 횡령일까? 또 얼마가 나와 남편의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내 피 같은 돈일까? 저 오렌지색 가방도 어쩌면 지난달 내 월급으로 샀을지도 모른다.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방 가죽이 참 곱다. 역시 딸이 최고야.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이라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어. 남. 그래, 남이지. 나는 수세미를 들어 접시를 벅벅 문질렀다. 그들이 내게 씌운 오명과 모욕을 닦아내기라도 하듯 거칠게 닦았다. 내가 남이라면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봐줄 이유도 없겠네. 그 후로도 최현우와 그 비숑 여자의 행각은 대범해졌다. 내가 집안의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최현우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그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기야, 오늘 회의하는데 온통 자기 생각뿐이었어.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스키 타러 가자.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놨어. 그는 보낸 편지함에서 메일을 삭제하면 완전 범죄라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내가 영업팀으로 옮기기 전 전산팀 에이스였다는 사실을. 집 와이파이에 연결된 그의 패키들 가로채는 건 내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그가 코를 골며 잠든 새벽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작업했다.
나는 그의 메일 계정에 자동 전달 규칙을 심었다. 자기, 호텔, 송금, 예약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메일이 오가면 즉시 내 개인 메일로 숨은 참조가 되어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물론 원본 메일함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내 비밀 폴더의 용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이 정도로는 기껏해야 위자료나 받고 이혼하는 게 고작이다. 이 뻔뻔한 가족에게 돈 없는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바람을 기다렸다. 이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워줄 태풍을.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그룹 상장을 앞두고 감사팀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년간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성과 데이터, 세무 처리 적정성 등을 현미경 들이대듯 털겠다는 예고였다. 사무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최민지를 보았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손에 든 커피 잔이 달달 떨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모니터를 켜고 무언가를 지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마우스 커서가 허공을 맴돌았다. 잠시 후 내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민지였다. 언니, 지금 바빠? 평소에 그 건방진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모니터만 응시했다. 몇 분 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나 예전에 그 법인 카드 쓴 거랑 성과 보고서 고친 것, 언니 혹시 백업해 둔 거 있어? 그거 좀 삭제해 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진짜 비싼 한우 쏠게. 메시지 창 너머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한우. 내가 나한테 컵라면 한 번 사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민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시누이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최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게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물 겹도록 고마워하는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마주보고 웃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가족의 미소로. 고개를 돌린 나는 2024 연말자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횡령 내역, 불륜 조력 증거, 위조된 성과표, 그리고 최현우의 자금 세탁 정황까지. 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압축하기. 그리고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을 열었다. 수신, 그룹 감사 총괄, 인사팀장, 법무팀장. 첨부 파일, 최민지 최현우업 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증거 전모점 집. 나는 잠시 커서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두고 숨을 골랐다. 나는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10월 12일 오후 4시. 내일 오전 9시는 감사팀이 정식으로 들이닥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는 최현우와 내가 구청에 가서 협의혼 서류를 접수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나는 마우스 커서를 계약 발송 옵션 위로 옮겼다. 발송 설정 시간, 내일 오전 10시. 확인. 화면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메일이 발송 대기열에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탁 하고 닫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시끄러운 사무실 안에서 그 소리는 아주 미미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마치 출발을 알리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게임은 끝났어, 민지야. 이제 심판의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서울 하늘은 모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은 눈물이 날 만큼 눈부셨다. 마포구청 이혼 접수 창구 앞, 담당 직원이 기계적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쾅. 그 묵직한 소리가 지난 3년간의 황당했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최현우는 자기 몫의 서류를 챙겨 들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작별 인사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자기야. 해결했어.
드디어 서류 접수했어. 텅 빈 로비에 그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뚝뚝 묻어났다. 오늘 저녁에 우리 그 미슐랭 식당 가서 파티하자. 내가 제일 비싼 샴페인 딸게. 응, 집. 걱정 마, 그 여자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다 손써놨어.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우리에서 갓 탈출해 발정난 개처럼 보였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접수증을 손에 쥐었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시침은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5분. 같은 시각,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 최민지는 직원들을 지휘하며 꽃장식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 자기라 불리는 여자, 즉 정씨 그룹 막내딸의 생일 파티이자 최씨 집안이 정씨 집안에 정식으로 줄을 대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차려입고 얼굴 가득 붉은 기를 띤 채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이마에 연아 돈 좀 있소라고 써 붙인 것만 같았다. 민지야, 저기 샴페인 타워는 다 됐니? 무조건 화려해야 해.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다. 걱정 마세요, 엄마.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최민지가 웃으며 대답하고 막 와인잔을 가지러 몸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클러치 배관에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징. 평범한 알림이 아니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연속적이고 급박한 진동이었다. 최민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인사팀장이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인사팀장. 그 정도 직급의 임원이 왜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네, 팀장님. 민지입니다. 최민지 씨.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온도라곤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고 사무적인 잔혹함마저 배어 있었다. 그룹 인사팀입니다. 지금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석하십시오. 감사팀과 법무팀의 합동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 회장의 음악 소리는 컸지만 최민지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해졌다. 네, 뭐라고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귀하의 중대 업무상 횡령 혐의, 성과 데이터 조작, 그리고 기업 사기 혐의에 관한 건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마치 판결문처럼 단호했다. 현재 귀하의 사내 출입 권한은 즉시 동결되었으며 업무용 PC와 문서는 봉인 조치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삼가십시오. 끊겠습니다.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다. 최민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휴대폰이 두꺼운 카페트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했다. 민지야, 왜 그러니? 낌새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 전화길래 얼굴색이 그래? 최민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엄마, 회사에서 날 조사한대.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변했다. 감사팀이래. 분명 언니야. 그년이 한 짓이 분명해. 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 하객들이 힐끔거렸다. 걔가 감히. 미쳤구나. 내가 당장 전화하마.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더니 도끼 서린 손가락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의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떴다. 첫 번째 통화. 나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최민지의 번호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10통.
30통.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조명쇼 같았다. 나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의 감도는 쌉싸름한 맛이 전례 없는 청량감과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이게 복수의 맛일까? 아니, 이건 그저 내 몫의 정의를 되찾는 과정일 뿐이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99+를 넘어섰을 때 나는 마침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밀었다. 통화 연결.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듯 차분했다. 민서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고막이 찢어질 듯 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민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내 시누이야. 감히 어떻게 회사에 고자질을 해?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놓고 창밖을 유유히 날아가는 갈매기를 바라보았다. 아줌마. 나는 그녀의 고함을 끊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두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첫째, 10분 전에 당신 아들과 이혼 서류 접수를 마쳤어요. 그러니 민지 씨는 더 이상 제 시누이가 아니고 당신도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둘째,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입꼬리를 올려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성실한 직원으로서 회사와 그리고 민지 씨를 위해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결심히 해드셨는지 증거를 보존해 드렸을 뿐입니다. 너.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민지가 감옥이라도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걔가 연봉 3억짜리 인재인데 내가 뭔데 걔 앞길을 망쳐. 연봉 3억이라. 나는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그 3억이 진짜 누구 돈이었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현우 씨가 재산 빼돌린 증거도 제 변호사한테 같이 넘겼어요. 그 자랑하시던 아파트 세 채 아마 지키기 어려우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강바람이 불어왔다. 늦가을의 서늘함을 품은 바람이었지만 내 가슴속에 3년간 쌓여있던 응어리를 날려버리기엔 충분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회사 로비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커피 향과 잡담으로 가득했을 공간이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개찰구의 사원증을 찍자 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부서가 있는 층으로 걸어갔다. 공기 중에 살벌함이라는 단어가 떠다니는 듯 했다. 권력의 이동과 심판이 내려질 때만 맡을 수 있는 숨막히는 금속성의 냄새였다. 감사팀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짙은 색 정장을 입고 까마귀 떼처럼 회의실과 재무구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고성도, 책상을 치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압박감은 어떤 고함보다 공포스러웠다. 회의실의 통유리 벽 너머로 최민지가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콧대 높던 연봉 3억의 공주님이 아니었다. 인체공학 의자 깊숙이 몸을 웅크린 채 작아져 있었다. 공들인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아이라인이 눈물과 섞여 검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의 맞은편 감사팀장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그 압축 파일에 정성껏 담아보낸 선물일 것이다. 청담동 일식집에서 30만 원을 긁은 영수증, 발리 풀빌라에서의 비키니 사진, 그리고 같은 날짜에 위조된 부산 출장 교통비 청구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최민지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다. 변명하고 싶어 하는 듯, 악을 쓰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눈앞에 놓인 두꺼운 증거더미 앞에서 그녀는 결국 척추가 뽑힌 개처럼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다. 소문은 바이러스보다 빨랐다. 들었어.
횡령 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데 세상에 성과도 다 가짜였어. 어쩐지 지난번 프로젝트 구멍투성이더라니. 게다가 집안 재산 빼돌리는 것까지 도왔다며? 저 정도면 해고가 아니라 감옥 가겠는데. 탕비실에서는 한때 최민지 주위를 맴돌며 내가 지방 출신이라고 비웃던 동료들이 목소리를 낮춘 채 충격과 고소함이 섞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나는 복도 그늘에 서서 그들의 속닥거림을 들었다. 희열보다는 모든 게 끝났다는 피로감과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권력을 쥐었을 때는 악독함마저 개성이 되지만 잃는 순간 숨소리조차 죄가 된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가구점. 최현우는 자기라고 부르는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2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 어때? 우리 신혼집 거실에 두면 딱 폼나겠지?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졸부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여자는 곁에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오빠 최고. 근데 색깔이 좀 너무 어둡지 않아? 그때 최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건성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기계음처럼 차가운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억양 없는 그 목소리의 단어 하나하나가 쇠망치가 되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최현우 씨 되십니까? 민서연 씨의 이혼 소송 대리인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귀하는 혼인 기간 중 여동생 최민지 씨와 공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최현우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싸구려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무슨 소리야? 은닉이라니. 그건 내 돈이야.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 공포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최민지 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체된 모든 자금과 귀하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횡령한 회사 공금은 현재 법원 명령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 또한 여동생분의 형사사건 연루로 인해 해당 자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우선 추징될 예정입니다. 덧붙여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세한 조롱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귀하가 민서연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것입니다. 툭. 최현우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비싼 이탈리아 가죽 소파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리가 국수 가닥처럼 풀려 소파 팔걸이를 잡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오빠. 왜 그래? 옆에 있던 여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네일아트를 받은 손으로 그를 잡으려 했다. 최현우가 획 고개를 돌렸다. 텅 빈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돈이 묶였대. 집도 경매로 넘어간대. 여자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사랑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해갔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의심, 그리고 마지막엔 숨길 수 없는 혐오와 냉소로.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쳤다. 최현우와의 거리를 벌렸다. 저기, 나 갑자기 약속 생각났어. 여자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급하게 때렸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해 달아나는 것 같았다. 최현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갈랐다. 화려한 가구와 눈부신 조명 속에 서 있었지만 그는 발가벗겨진 채 한겨울 눈밭에 버려진 것처럼 뼈가 시리도록 추웠다. 3일 뒤 최민지가 종이 상자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섰다. 그녀가 자랑하던 샤넬 재킷은 구겨져 볼품없었고 그 오렌지색 에르메스 가방은 상자 구석에 폐지 뭉치와 함께 처박혀 있었다. 로비의 회전문은 쉼없이 돌아갔고 엘리트 직장인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위해 멈춰 서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막아서며 손을 내밀었다. 최민지 씨, 사원증과 출입카드 반납해 주십시오.
최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려있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던 줄을 벗었다. 그것을 건네주는 순간 영혼의 절반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측면 출입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보안 요원은 평소 쓰레기나 화물을 운반할 때 쓰는 연문을 가리켰다. 정문은 임직원과 방문객 전용입니다. 최민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쪽문으로 향했다. 그때 시야에 익숙한 검은색 하이힐이 들어왔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계단 위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라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한 손에는 갓 내린 커피를 들고 나는 낯선 사람을 보듯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언니. 최민지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봐, 저 여자야. 그 횡령범. 진짜 뻔뻔하다. 언니 소리가 나오나? 민 팀장님 쫓아내려다가 역으로 당했다며? 자업자득이지. 그 소리들이 파리떼처럼 최민지의 귀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눈물을 터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다고. 언니가 회사에 말 좀 잘해줘. 언니가 피해자니까 탄원서만 써주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옆에서 튀어나왔다. 시어머니였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검게 염색했던 머리엔 흰 뿌리가 올라왔고 기세등등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초췌함만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쿵소리가 나게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내 바짓단을 부여잡았다.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살이 아플 정도였다. 서연아, 이 애미가 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시어머니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콧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 민지 좀 받아오. 아직 젊은 애잖아. 전과자 되면 제 인생 끝장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응? 가족. 또 그놈의 가족 타령. 나는 바닥에 엎드린 두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그들은 그 단어를 족쇄처럼 채워 내 피를 빨고 살을 뜯어먹었다. 그때 그들은 높은 곳에서 나를 진창으로 밀어넣으며 지방 출신이라고 궁상맞다고 비웃었다. 이제 단두대 칼날이 자기들 목에 닿으니 다시 그 단어를 꺼내든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내 바짓단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응시했다.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무능하다고 욕하던 손, 내가 집안일 할 때 소파에 앉아 귤이나 까먹던 그 손이었다. 아줌마.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요.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떼어냈다. 전 지방에서 올라온 촌년이라 그 고귀하신 아드님과 짝이 안 맞고요. 연봉 3억이나 되는 따님하곤 더더욱 안 어울리죠. 허리를 펴고 바지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가족이라니요. 나는 절망에 빠진 그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차갑게 웃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그 순간부터 당신들은 나한테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예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몸을 돌려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모녀의 통곡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 역겨운 과거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분 좋은 부유감이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혈색 좋고 눈빛이 단단한 여자를 보며 나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민서연, 잘했어. 법원의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북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20평 남짓한 크기의 고급 단지도 아니었지만
이곳의 벽돌 한 장, 전등 하나까지 모두 내 깨끗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이혼 위자료와 되찾은 횡령자금은 이 집의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모 대기업 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모 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얼핏 감옥행은 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안다. 저게 감옥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을. 배경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사회에서 횡령과 사기 전과가 찍힌 최민지의 커리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떤 번듯한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목매던 그 명품 사교 모임에서도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것이다. 그 아파트 세 채는 어떻게 됐냐고? 시어머니는 변호사 비용과 벌금, 그리고 회사에 토해내야 할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느라 두 채를 금매로 팔아치웠다. 남은 낡은 빌라 한 채마저 법원 경매로 넘어가 내 위자료로 정산되었다. 한때 콧대 높던 최 씨 집안은 이제 발 뻗고 누울 방 한 칸 남지 않게 되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저들의 재수 없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 직장 동료가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좁고 지저분한 고시원 쪽방이었다. 기껏해야 한 평 반이나 될까? 누렇게 뜬 벽지는 뜯겨 있었고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잡동사니가 굴러다녔다. 그 구석진 싱글 침대에 최현우가 보풀이인 트레이닝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을 든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미슐랭 아니면 입에도 안 대고 명품 아니면 걸치지도 않던 그 남자가 이제는 버려진 늙은 개처럼 초라해 보였다. 동료가 덧붙인 메시지가 보였다. 언니, 그 상간녀가 오빠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서 도망갔대요. 지금은 고시원 방구석에서 맨날 술만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좋은 와이프를 뒀는지 자기가 눈이 멀었었다고 한탄한대요. 서연 언니, 이거 보니까 진짜 속이 뻥 뚫리네요. 사진을 보는데도 마음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쾌감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말라붙은 토사물을 본 것처럼 그저 피해가고 싶을 뿐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삭제하고 가십거리를 미끼로 내게 줄을 대려는 전 동료의 번호도 차단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 진창에서 썩든 개한테 잡아먹히든 내 알바 아니다. 반년 후 회사 게시판 가장 높은 곳에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다. 나는 부서 최연소 실장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료들의 축하 회식 자리를 마다하고 집으로 왔다. 집 앞 편의점을 지나치다 홀린 듯 샴페인 한 병을 샀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고 한강변의 불빛은 은하수처럼 이어져 있었다. 초여름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펑. 코르크 마개가 경쾌하게 튀어올랐다. 잔에 술을 따르자 황금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기포가 솟아올랐다. 나는 술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과거에 멍청하고 참기만 하고 밤마다 숨죽여 울던 민서연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의 자유롭고 강인하며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민서연을 위하여.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언니, 나 민지야. 나 지금 경기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 하루 10시간씩 서 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부.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조금만. 문자를 보는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 명품백 사려고 돈을 훔치던 공주님이 드디어 자기 노동으로 쥐꼬리만한 돈을 버는 법을 배우게 되었구나. 이게 인생이 그녀에게 가르쳐주는 참교육이다. 좀 늦긴 했지만 결국 오고야 말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졌다. 삭제, 차단. 망설임 없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나는 고개를 젖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함이 목을 타고 넘어와 온몸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창문을 닫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쳤다. 창밖의 소음과 어둠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만의 따뜻하고 환한 이 작은 세상 속에서 나는 지난 3년 중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